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때 아닌 계엄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에서도 계엄 논란이 일 정도로 지금 계엄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계엄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게 지난 1979년 10월 18일 무려 45년 전입니다. 젊은 세대는 계엄이 뭔지조차 모를 겁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의 모든 자유가 제한됩니다. 행정권, 사법권이 군으로 넘어가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약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매체들은 다 입을 닫거나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세상이 지금 뒤숭숭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계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영화배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예. 아니, 너무 쑥스럽습니다. 영화 출연하셨다고요? 아, 예. 조정래 감독님이 신작을 만드는데 영화 초원입니다. 초원. 그분이 예, 영화 귀향으로 예. 400만 관객을 동원하고 뭐 IPTV까지만 한 1000만 명 정도 보셨다던데. 네. 유명한 감독인데 그분이 영화 제작을 도와달라고 또 홍보도 도와달라고 하더니 아예 그냥 아유, 너무 쑥스럽습니다. 지금 사진 나오네. 경찰관으로 나와요? 경찰서장 역할인데요. 경찰서장? 예, 이미 일부 공개된 스틸컷을 보고 댓글에 경찰서장인데 어찌 경비 같다. 글쎄, 나 딱 봐도 아파트 경비원 같은 분위기인데요. 백골단을 맡고 있는 아파트 경비냐고 이렇게. 네, 경찰서장입니다. 나름. 경찰서장. 예. 옆에 조정래 감독님이고요. 예. 지금 이게 그 현장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군요. 예. 독재 정권이 배경이기 때문에 배부르고 탐욕스럽고 못된 경찰서장 역할입니다. 아하. 예,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스포가 되니까. 예. 아, 근데 처음 영화 첫 출연 아니에요? 예, 첫 출연입니다. 근데 상당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네요. 예, 연기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대사도 나와요? 대사도 좀 많이 있습니다. 대사 그 중에 하나만 들려줘 보세요. 그거는 스포일러 아니잖아. 뭐 별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영화배우 같이. 예. 아니 지금 저쪽이 폭력도 행사하는데 백골단들이 이렇게 쑥 들어오면 안 되지. 오. 이렇게 악역인데 약간 양심 있는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의 앞잡이인 백골단들이 학생이나 노동자를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쑥 막 들어가면 안 되지. 예. 이제 현장을 잘 아는 경찰로서 한마디. 몇 장면이나 나오세요? 한 서너 장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송하는 장면은 없나요? 예, 방송하는 장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백운기 TV에 나온 거로 꼭 한번 나오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참. 또 영화 배우를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그러다 예, 앞으로는 이제 안배우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따 끝나고 갈 때 사인 하나 해주고 가세요. 예, 그럼요. 예. 전혜원 원장님, 배우랑 옆에 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아우, 영광입니다. 예. 얼마 전에 예전에 배웅 앵커님하고 어디 길을 가는데 주차하시는 분이 정어리 TV 정치 1번지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안진걸 소장님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인기 스타십니다. 이제 영화까지 출연하면 정말 인기 폭발이겠는데요. 예, 백운기 TV 홍보대사 시켜주십시오. 이미 홍보대사고 계시는데요. 백운기 TV 100만 앞장서겠습니다. 근데 아까 배부르고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역할을 맡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왜 다른 분이 탁 떠올랐을까요? 나중에 뭐 또 그 역할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용산 총독부 독재자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예. 송행숙님, 경찰서장이 좀 어리다. 경찰서장 되고도 남을 친구들이 지금 경찰서장 다. 아유, 연배를 숨기고 싶습니다만. 그렇죠. 경찰서장 친구도 있고 경찰청 간부도 있죠. 랑투님, 악역 같지 않아요. 예. 매일 새롭게님, 와, 안진걸님 어울리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이은주님, 그 얼굴로 악역을 맡으셨다면 그것은 미스캐스팅.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재미를 배웠는데 영화가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평범한
대학생들이 어떤 투쟁하는 과정을 담겨 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 언제 개봉해요? 연말 연초에 개봉한다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한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영화로 따지면 서울의 봄 상황인데 계엄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옵니다. 이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지금 많은 분들은 아시죠? 그런데 마지막 계엄이 1979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이 실시된 과정에서 11.6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그러니까 45살도 아직 안 된 분들은 계엄이 뭔지를 모를 겁니다.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계엄은요, 그야말로 국민의 모든 자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뭐 집회도 열 수 없고, 열면 그냥 뭐 영장도 없이 그냥 잡아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계엄 얘기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근거는 있는지,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은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 2부에서도 이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불리의 안보특강,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모시고 안보특강을 이제 하는 코너를 마련했는데 오늘 국방위에 있는 김병주 의원 모시고 계엄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여야 대표 회담 때 계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원 원장님,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꺼낼 정도면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의 발언을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관련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정컨대 이 관련된 제보가 야당 대표가 언급을 할 정도면 상당히 군 내부나 신뢰할 만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봤을 때 굉장히 탄핵 민심에 겁을 먹어서인지 비상식적인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군 내부의 인사를 보면 제가 이제 군과 관련된 분들한테 여쭤봐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인사라는 겁니다. 과거의 전두환이나 군사독재 시절에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서 정말 계엄령에 준하는 것을 할 때나 할 듯한 인사가 하고 있는데 바로 충암파의 등장이죠.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을 요직에 앉히는데 특히 정보 라인을 장악하고 있고 경호처장 출신은 국방부 장관에 앉은 이런 이상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왜 자꾸 문제를 하느냐. 지금 현행법으로 계엄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인데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방첩사 이런 게 특정 라인으로 쫙 채워지다 보니 말 그대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방첩사가 군의 내부와 감시 견제 기능을 해야 되겠는데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부분 하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 혹시 들은 얘기 있어요? 뭐 저도 그 천준호님 인터뷰나 이재명 대표 방송을 봤는데요. 예. 그 여야 대표회담 정말 이재명 대표 결단에서 어렵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의료 파탄,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이런 건 의제에서 빼자고 하는 여당이 황당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대표가 거기서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경호처장도 느닷없이 보통 군 출신이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경호처장이 국방장관 되는 건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경호처 국방장관 되는 건 처음인데 예. 이 후임 경호처장도 예. 느닷없이 경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충암고 출신이네요. 어허. 그러면 이게
계엄의 양대충은 행안부와 국방부거든요. 국방부 내에서도 방첩사가 중요하고, 근데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후임 경호처장까지 딱 전부 다 충암고 전부 다 윤석열한테 그냥 충성이 아니라 과잉 충성하고 극악무도한 행동 구동을 해왔단 말이죠. 대통령한테 비판 좀 했다고 이틀마고 사질 들어서 뭐 학생도 끌어내버리고 국회의원도 끌어내버리고 본인을 적극 지지했던 의협 지도부도 끌어내려버리고 이런 사람들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이런 이제 세간의 평가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내부적으로 제보들이 제가 천준호 의원 인터뷰를 직접 들었습니다.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천준호는 평소에 저희들이 예전에 시민단체 할 때부터 잘 아는데 원래 평소에 빈말이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다만 이제 그 탄핵이란 퇴진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도 최근에 경찰들의 대응도 조금 싸나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이나 광화문에 대규모 이제 시민들이 모여드는 거에 대한 좀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계엄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평가는 시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민 골기가 이루어지고 그걸 막으려고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어리 절찬님 모집중님 계엄 에이 설마보다는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부 하는 꼬라지 보면 그러고도 남겠다 싶더라고요. 무섭네요. 이은주님 역시 절에서 천재명이라고 하는 거죠. 계엄을 초전 박살 내겠다는 큰 그림. 이렇게 미리 이제 방어막을 쳐서 계엄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대통령실 요즘에 상당히 좀 스피커가 세졌습니다. 새로 대변인 된 정혜전 건건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뭐 나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장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저렇게 발끈하는 거 보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전혜연 원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탄핵 민심 그리고 지지율을 거의 꼴찌 수준으로 추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근거 있게 차분차분 설명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거친 용어로 야당을 어떻게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완전히 바닥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 또 의료대란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하다 보니 야당을 공격하는 걸로 어떻게 좀 물타기를 하라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경제 수치 나오는 것도 엉망이고 의료대란 문제 때문에 응급실 의료대란 계속 문제되고 있고 임명하는 인사마다 문제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저런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국민을 선동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집단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당장 응급실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누가 지금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오염수라고 하지도 못하고 처리수라고 하는 정부. 이게 오히려 괴담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합리적 근거를 대지 못하는 정부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런 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까도 부정적인 인사를 요직에 앉혀가지고 내부 통제만 가능하는 거. 또 하나는 제가 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꽃고수입니다. 꽃고수.
전직 대통령, 야당 인사들, 전직 대통령의 부인, 야당 대선 후보의 부인까지 끌어들여서 끊임없이 수사 정국을 만드는 거, 이거 외에는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박근혜 정부 때 개헌 문건이 일단은 알려진 게 있잖아요. 예, 그건 팩트로 확인된 겁니다. 예. 미안하게. 예. 그때 당시에 제가 2016, 17년 촛불 신명명 당시에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연금 대변일 때도, 그러니까 겸이라는 게 그냥 맥락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권의 인기가 바닥인데 국민들은 분노해서 골기를 할 예정이거나 하고 있을 때 보면 쫓겨나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민심을 달래거나 하는데 그런 걸 다 놓쳤잖아요. 박근혜 놓쳤고 지금 윤석열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광장에서 평화롭게 하지만 저들이 언제든 친이크 대단한 계엄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당시에 야당이나 언론에 일상적으로 나왔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계엄 준비 문건이 확인됐잖아요. 국회가 과반이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무슨 계엄이냐라고 계속 큰소리 치는 국민.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들 체포하는 계획까지 세우는 겁니다. 오프라인에 못 모이면 계엄 해제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미 사실로 밝혀졌으니 이미 그것을 박근혜나 지금 윤석열과 친한 군부 세력들이 계획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박근혜가 쫓겨난 걸 보고 광화문이나 용산에 수백만 명이 며칠, 몇 주 계속 모이면 그때처럼 안 쫓겨나기 위해서 사회 불안을 빌미로 계엄을 설법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좀 보충이 보기에는 좀 과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분명히 국회의원까지 체포시켜서 계엄령을 발동하려고 했던 문건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2016년, 17년이니까 완전히 현대 문명 국가인 그 당시에 7년 전에 실제 그런 문건이 존재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걸 야권이 지적할 수 있고 본인들이 계획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하겠다고 선포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또 조심해야겠지만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이라던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과연 저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가 아니면 우리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계엄을 검토하는 집단인가라고 봤을 때 후자에 더 무게가 쏠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 툭하면 그것도 뭐 광보설이라든가 이 시기에 앞두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는 게 아니고 반국가 세력 툭하면 운운하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한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국회에서 공산주의 전술에는 모든 심리전이 포함되는데 이를 혹시 민주당이 쓰고 있잖아요 생각이 든다. 제1야당,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다수가 된 제1야당에 대해서 공산주의 전술 이런 말을 쓰는 비상식적 사고를 하고 있다 보니 야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계엄도 준비하는 거 아니야라는 걸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예, 근데 아마 가장 저는 이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뭐냐면요. 결국 지금 지지율이 23%입니다. 근데 일부 지역과 일부 어르신들의 지지를 빼면 사실상 10%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 자체는 심리적 탄핵입니다. 경찰도 공무원들도 윤석열 말은 듣지를 않습니다. 다 일선 경찰 공무원들 혹시 친구도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들끼리 모여서는 다 윤석열 요구합니다. 특히 권익위 김성령 국장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후에 공무원들이 더 분노나 이 이탈이 심하다고 합니다. 야 착한 사람 정말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래서 대한민국을 반북해 모범국가로 만들었던 사람을 계속해서 압박해서 무혐의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및 각종 청탁하고 부정청탁하고 뇌물을 무혐의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결국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박정훈 단장이 그렇게 고통한 업무를 다한 사람이 그냥 고통스러운 걸 보면서 어느 경찰이나 일선 공무원들이 따르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심은 더 이탈하면 결국 정말 탄핵 위기가 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탈을 안 하겠습니다. 몇 명 이탈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하여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의적으로 조성해가지고 예전에 이해창 시절에 여러분 북한한테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선거 때 이기려고 얼마든지 그런 거래까지는 거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북한이 도발을 유보하든 아니면 우리 남쪽이 약간의 오발하든 그래서 국지전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걸 빌미로 탄핵과 퇴진을 막기 위해 지금 비상사태다. 계엄이다. 그래서 일체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고 골기를 막으려고 한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 걱정하는 가장 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 아무리 윤석열들 그냥 막 계엄은 선포는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죠. 정말 국민들의 총궐기가 있어갖고 경찰이 막 과잉진압해갖고 막 유혈낭자한 사태가 돼서 그걸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그런 대규모 총궐인데 우리 국민들이 절대 빌미를 주지 않을 거거든요. 정말 평화롭게 할 거거든요. 2017년처럼.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빌미로는 계엄을 선포 못하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남북 간에 일종의 국지전 같은 걸 유도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는 시나리오는 저는 이미 윤석열 주변 세력들이 쫓겨나고 감옥 가기 싫어서 김건희 씨 등등 중심을 해서 그런 계획을 해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슈퍼멸치님. 슈퍼멸치면 정어린가요? 윤석열은 다음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감옥 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김성수님, 계엄은 국민의 피를 요구한다. 윤석열의 죽음만 앞당기는 이유가 될 거다. 각오하라. 이상희님, 계엄 선포는 불나비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신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마지막 길. 이상부님,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막아야 합니다. 계엄령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멀더 여원님, 그러다가는 국제사회에서 들고 일어나요. 배동호님, 위험에는 예방이 최고입니다. 자연재해도 국민을 압살하려는 계엄도 예방해야 재난이 일어나지 않죠. 예방하려면 자꾸 상기시켜야 합니다. 지금 계엄 논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슈크림님, 국민을 생각한다면 계엄이 괴담이라고 하지 말고 정권 내에는 절대로 계엄을 안 할 거라고 국민 앞에 약속해라. 괜히 나오는 얘기겠습니까? 무언가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또 어떤 그 정보 네트워크에 이게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걱정하고 대표가 정식으로 문제도 제기하고 그랬을 텐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이건 뭐 내귀에 도청장치 이런 얘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뭐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 그 차차가 언제입니까? 심지어는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정도라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다면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뭐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 지금 이제 저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뭘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전혜원 원장님,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정 운영에 1%라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배용기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가 뭘 알겠어 라는 말을 국민들이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의료 문제만 보더라도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다르고 지금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마음이 가 있고 일부 최고위원은 한동훈계로 불리기 때문에 파가 나눠져 있는데 국정 운영의 주요한 정보는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 차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던가 특검 문제를 놓고
뭔가 여당 내에서 다른 움직임이 일어날까봐 대통령실이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갑자기 삐져가지고 연찬에 안 나온 것도 그렇고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나는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저런 말이 참 공허하다 이렇게 들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는 야당에게 그 개헌 관련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근거 제시할 거냐 하지 마시고 본인이 말한 최성병 특검에 대한 안은 도대체 언제 내실 겁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참다 못해서 안을 지금 만들고 적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짜 윤석열 황당한 기자회견 때 당정 관계 어떠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답이 뭐 한동훈 대표하고 잘 소통하고 있다. 한동훈이라는 용어 한 번도 안 그러니까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대표 잘 소통하고 있고 이제 여당이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현안에 대해서는 저랑 가끔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과정에 보통 이런 답을 할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아예 한동훈은 언급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한동훈은 여당 대표 자격도 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티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한동훈 너 말고 내가 직접 김건희와 함께 친윤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통하고 있다. 이렇게 일종의 정말 공개적으로 한동훈에게 그 일종의 뭐라 그러죠? 완전히 창피를 준 거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이 쿠데타설이나 계엄설이 왜 또 나오냐면 아니 여야 대표가 회담까지 해서 합의문까지 발표할 정도로 요즘에 국회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개원식도 합의됐고 물론 국민의힘은 아무 실권이 없다. 심지어 의료 붕괴랑 최상병 사건마저도 민생지원금마저 의뢰에 못 올리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국회가 지금 엉망이니까 자기는 개원식 안 간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국회 해산의 논리입니다. 국회가 비정상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서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걸 넘어서 그것도 비열한 짓이지만 국회가 엉망이다. 사회가 지금 완전히 다 뭐 마비되고 있다. 거기다 시위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니 우리가 국회도 해산하고 계엄을 선포하겠다.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 이런 수순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갑자기 개원식을 불참하는데 불참 근거가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 이런 국회는 처음 봤대요. 그리고 국회가 비정상이래요. 개원식, 여야가 개원식까지 합의하고 여야 대표 회담까지 하고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이게 여러분 딱 보면 이제 국회 해산의 논리, 계엄의 논리로 가려고 하는 밑바닥이다, 밑자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골칫거리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보수 신문, 보수 유튜브를 최근에 착 스크립해보면 이 응급실 대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 현장을 모르냐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보수에서 윤석열은 보수 무능 프레임을 전파시키는 전도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정권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보수 내에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실 국민의힘은 그래 뭐 계엄은 그렇다 치고 윤석열 대통령 빨리 하야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3년 다 채우고 선거하면 무조건 지니까 차라리 조기 대선 하자는 움직임이 제가 맡는 중도 보수 인사도 실제 속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한대요. 뭐 이준석 대표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고요. 조갑재 씨, 진중권 씨, 정규재 씨 내노라는 옛날 이 친윤 농객들 전부 다 윤석열 지금 맹비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또 그게 절망했어요. 아무튼 기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보수 언론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나는 요즘 응급실을 많이 가봤는데 의료원장 많이 가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봐라고. 기자들이 훨씬 더 많이 갔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최근 몇 달간 간 적이 없는 걸로 확인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대놓고 할까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그 반발할 게 아니라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한 거짓말에 대해서 그다음에 윤석열이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또 계엄도 할 수 있다라는 성격을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보세요. 아유 그냥 꼼짝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핫바지가 아니라 반바지도 못 된다라는 풍자가 나오는 거죠. 계엄이 지금 현실화되지 않은 괴담이라고 한다면 지금 응급실 중심으로 한 의료 대란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공포입니다. 계엄 얘기는 2부에서 김병주 의원 주불리 안보특강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 심각한 문제 의료 대란 따져보겠습니다.
아침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열 증상 등을 보이며 경련을 일으킨 2살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서 11곳의 응급실로부터 진료 거부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3일 오후 8시 40분쯤 A양이 열이 나고 경련 증상을 일으켰지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데 당시 A양의 부모는 119를 불렀고 10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병원으로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수도권 서남부 권역별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10곳의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했고 그러는 사이 아이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구급차에 동승했던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상황이 시시각각 악화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병원 측에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연락이 닿은 병원에서 응급진료가 가능해 이송했지만 이미 119 신고로부터 1시간이나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병원 도착 후 응급치료를 시작해 경련은 멈췄지만 A양은 뇌 손상을 당해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달 전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응급실을 아예 축소하고 야간에는 진료 안 한다. 이런 데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지금 의료 현장이 이미 지금 대란이 현실화됐죠? 거의 의료가 붕괴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잘 굴러가고 있다는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뭐 직접 만난 의사는 아닌데 방송에 나는 의사 선생님들 인터뷰를 다 들어보니까 그냥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예요. 좀 셧다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셧다운. 아예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만 붕괴된 게 아니라 응급실에 오면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전문의나 전공의한테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전문 선생님한테. 거기도 붕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대 교수님이. 근데 용산은 어제도, 용산 총독부는 여러분 어제도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증거, 근거가 없답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반인간적일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응급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배후 진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서 의사들도 없고 전공의도 없고 의대생들도 없고 그래서 지금 위기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국민 여론이 엄청나게 비난이 지금 비등하니까 갑자기 전혀 문제 없다더니 문제가 좀 있어서 군의관들을 투입하기로 했대요. 벌써 여러분 그게 거짓말하는 건 전혀 문제 없다더니 이제 공백이 좀 있어서 군의관을 투입. 그럼 군의관을 투입하면 군대 내에서 아픈 사람들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완전 엄청 총체적 악순환, 총체적 붕괴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지금 보건복지부는 99%가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의과대학의 비상대책 교수 뭐 이런 모임 같은 데서도 정부의 통계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반발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의과대 병원의 응급실이 지금 중단을 하고 있거나 환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는 환자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환자 진료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로 인한 것을 국민들이 그렇지 않게 보이게끔 정부가 속이는데 속일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거고, 제가 최근에 글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세상에 애가 맹장 걸렸는데 혹시라도 죽을까봐 걱정하는 이게 나라냐라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고요. 제가 지금 봤더니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계속 휴직하거나 뭐 사직하거나 이러다 보니 시도를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지금 뺑뺑이를 하는, 말 그대로 이건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부가 이런 현장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야 주치의가 있고
뭐 응급 의료가 아닌 뭐 성형외과 전문의가 뭐 대통령실의 주치의다 이런 말이 나와서 이 심각함을 모르는 것 같은데 세상에 애가 맹장 걸렸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가 왜 추석 때 모든 병원이 평소처럼 문을 열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응급실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응급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대응을 못하다 보니 응급실 의료 대란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거고 이건 실제로 지난해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응급실 이용자가 추석 연휴 때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정부가 진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거짓말하는 정부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김종배 MB 시선 집중해서 그 리포터가 직접 전화를 119 아저씨 선생님들하고 직접 하더라고요. 119입니다 하면 바로 전화 끊어버려요. 응급실에서. 사람이 없. 이건 여러분 확인해보면 나와요. 제가 우리 신성한 배웅기 TV에서 절대 과장이나 뻥은 안 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화를 받는데도 뭘 하냐면 지금 못 들어와요, 못 받아요 하고 툭 끊어버려요. 그냥 그분들도 뭐 불친절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안타까우니까 바로 끊어버려. 아예 심지어 119니까 설명도 없이 그냥 뚝 끊어버려요. 왜냐면 지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리포터가 의료진들한테 받은 꿀팁이 있더라고요. 응급실 차는 119 차는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전화로 하면.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자가용으로 긴급한 상태에서 또는 택시로 뭐 업어야 되거나 운전을 못하는 그냥 택시나 자가용으로 갖고 응급실 앞에 비상벨 켜고 세운 다음에 사람이 내려서 걸어가잖아요. 업어가거나 그러면 거부를 못하게 됐대요. 응급요법에. 그래서 119를 타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뺑뺑이 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직접 업어서 운전하거나 승용차로 가거나 택시 타거나 그게 그날 그 리포터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가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응급실 뺑뺑이 이 표현 쓰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 맞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뺑뺑이라는 표현은 너무 좀 경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석 때 환자가 응급실 찾는 사람이 한 1.5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겨우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응급실 진료비를 확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런 거죠. 응급실 함부로 가지 마. 돈 비싸게 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응급실 못 가게 하는 효과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진료 수가를 좀 높여서 응급실에 추석 때 고생하시는 의사들 돈 많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이런 뜻입니까? 의사들이 그거 좀 더 받는다고 일하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중증 환자만 들어오고 경증 환자는 오지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배가 아픈데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프면 중증이고 살살 아프면 경증입니까? 의사도 중증인지 경증인지 몰라요. 검사를 해봐야 알죠. 만약에 맹장염이거나 이게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서 아픈데 그 수술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화불량인지 맹장염인지 복막염인지 검사를 안 하고 어떻게 중증인지 경증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들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병원 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가봤어? 얼마나 돼 그걸 듣고 아니 병원을 가봤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기자들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병원 가보라고.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의대 중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뭐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전문 병원이라든지 또 뭐 상급 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뭐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의사 간호사 분들이 자기의 그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 전혜연 원장님 언제 가봤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가지도 않고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 일정표를 봤는데 병원에 간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게 거짓말을 뻔하게 하냐는 거죠. 정말 저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입니다. 지금 응급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역신문을 유심히 보거든요. 경남 양산의 부산대 어린이병원 2일부터 소아호흡기 응급실 진료 무기한 중단.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애 부모가 40도 열이 넘는 애를 들쳐업고 수도권까지 지금 달려와야 되나? 이런 우려가 지금 지방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병원부터 좀 가보세요. 어른들도 어른이지만 어린이들이 고열 오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애가 열이 40도만 넘으면 눈물로 애를 들쳐업고 맨발로 뛰어나는 게 엄마 아빠의 심정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갈 수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대책을 내놔야지 지금 주문을 내오고 있습니까? 동아일보 사설에 그런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주문을 내온다고 이게 해결이 되냐 이런 식으로 사설이 나왔던데 제가 보니까 지금 보수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진짜 보수의 골칫거리고 보수 무능 프레임의 전도사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응급실 관계자분들 그리고 어린이 병원 중환자실 같은 데부터 찾아가서 석고 대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진짜 우리 백무이 TV와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다녔고 문제 없다니까 지금 아주대병원 뉴스가 속보처럼 올라왔는데요. 아주대병원 가깝잖아요. 얼른 가보세요. 자, 매주 목요일 날은 24시간 동안 심정지 환자 외에는 아예 응급 환자를 안 받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또 더해서 매주 수요일 토요일은 소아응급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문을 보냈네요. 윤석열 대통령 얼른 여기 가보세요. 아주 원활하게 잘 굴러가고 있다면서요. 목요일 이 아주대가 경기 서남권의 가장 큰 권역별 그러니까 응급환자 체력치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경기 서남부에. 그래서 가까우니까 용산에서 1시간이면 가거든요. 얼른 가보세요. 목요일부터 응급환자 안 받는답니다. 이제 심정지 환자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응급실 가보시면 알면 심정지 환자만 있습니까? 심정지 환자가 제일 급한 거 맞죠. 근데 너무나 다양한 사례로 막 정말 저도 응급실 몇 번 가봤는데 어머니 때부터 가보고 그러면 정말 막 다리가 부러져서 오는 환자들도 있고 별 환자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환자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심정지 환자 외에는. 병원을 가보지도 않고 가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다라는 게 그동안 살면서 가봤다는 얘기로 들리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가봤냐고 하면 아니 옛날에 가봤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장난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현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이라도 그 대책을 오죽하면 여당의 대표가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 기분 나쁘다고 밥도 안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유달사님 용산 주치의 50명 본인이 모르는 거죠. 뉴욕 사는 존 이제 응급실 부족해서 일본 응급실로 보내야 할 듯. 리님 어찌됐든 김건희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김일웅님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죠? 피해 입은 국민이 입증해야 되나요? 국가는 국민의 안위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도대체 나라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이대인님 보건복지부 장관 그놈은 돈 계산할 줄만 알지 의료계 사정 모릅니다. 쑥이님 자칭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의료 대란이라니 이 정부 어디까지 가려나. 맞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얼마나 높냐면 K-팝 못지않게 K-의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코로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겨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 멀리 우리나라까지 찾아오고
비싼 돈 들여서 입원하면서 치료받고 그렇게 알려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이요. 의료 대란이라니요. 도대체 나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리겠다는 겁니까? 소병률님께서요. 저도 얼마 전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입원하고 이제 겨우 퇴원했는데 퇴원하셨군요. 입원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라도 해야 할 것 같네요. 매일이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인사 아프지 맙시다. 네. 아프지 맙시다. 오죽하면 그런 게 인사입니까? 또 아까 어떤 분께서 지금 대통령이 있을 때는 아프면 안 됩니다. 그거 보내셨던데 제가 누군지 지금 아니 이러다가 지금 추석 때 만약에 아프면은 어떻게 되나 막 그런 걱정돼요. 예, 제가 정말 맹장 걸렸는데 애가 죽을까봐 공포를 느낀 건 처음이다. 이런 부모들의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잘하는 게 뭐냐, 이 나라를 믿고 있어야 되냐 싶은데요. 지금 경북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99% 응급실 정상 가동을 얘기하는데 응급실 문을 열어놓는다고 정상 가동입니까?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고 환자가 가는데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또 이거는 예를 들면 심장수술입니다. 이건 어디로 가야 됩니다라는 진료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 가동이냐. 정부가 해도 너무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는 소리가 당장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참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도 뭐 몇 주 전에 가족 일 때문에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의료진의 헌신 얘기하고 있죠. 의료진들이 화장실 가면서 다 윤석열 대통령 욕합니다. 왜냐? 환자들은 아우성치지, 조치는 제대로 못하듯이 119 오면 이걸 받아야 되나 고민해야 되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의료계에서 가장 욕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걱정은 추석 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이게 어린아이, 노인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욕만 하지 말고 전 정부는 다른 건 몰라도 K방역, K의료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칭송을 받았다는 거, 그 점은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랍니다. 아니 추석 때는 이동도 많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래도 활동이 많다 보니까 다치기가 쉬운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코로나까지 다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 수요가 늘어나는 것 당연하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책이라고 하는 게 이런 대책이 말이 됩니까? 정현이님께서 글을 아침에 보내신 거더라고요. 이번 요즘에 새로운 인사말 한가히 추석 때 아프지 마세요. 아니 아프면 안 되죠. 아프면 안 되지만 아플 때 가라고 병원이 있는 거고 갑자기 다쳤을 때 가라고 응급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응급실을 빙빙빙 돌아다녀도 치료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순희님, 작년 추석에 싱크대 모서리에 받쳐서 피를 많이 흘려 응급실에서 3시간 기다려 진료받았습니다. 올해는 응급의사도 없는데 큰일입니다. 68살 할머니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이제 음식 못하게 합니다. 엄마 마음에 음식 차리다가 사고가 나니 자식들이 시켜 먹자고 합니다. 나라를 완전히 도대체 왜 이런 고집을 피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김건희도 뭐 방방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납득을 못 하잖아요. 여당 의원들까지도 윤석열이 가서 저 여당 의원들 잘 지나봐라고 갔는데 오히려 여당 의원들한테 항의받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 의원들까지 항의를 할 정도인데 딱 이 비밀이 지금 하나 나온 거죠. 그렇게 이상한 말을 많이 하더니 진중권 씨가 이번엔 그래도 뭐 중요한 역할 하나 해주셨네요. 김건희 여사가 그냥 2,000명의 초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걸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건희가 의료를 뭘 하고 과학을 뭘 합니까?
무술 비선 주술 신봉자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막 블라블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렇다면 윤석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시사저널 여론조사에도 김건희가 나왔거든요. 뭐 그건 뭐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여의도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 근데 김건희가 진중권한테 그렇게 초강경한 태도로 설득을 강요했다면 윤석열에게도 김건희가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추정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누군가로부터 2,000명을 거의 주술처럼 사이비 종교처럼 이식받았구나. 저는 여러분 그거 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 한동훈 대표하고의 뭐 소통도 문제이지만 보니까 인요한 최고위원하고 아마 또 대통령실하고 뭐 이렇게 속닥속닥하고 예. 이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동훈 인정 못하고 내부에 있는 최고위원들을 한두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일단 뭐 여당도 이간질을 시키려는 게 대통령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왜 그러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야 대통령이 국회 욕하는 걸로 그나마 할 일 없는데 그거라도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요. 추석 민심이 정말 무섭습니다. 과거에도 여론조사 통계 나온 거 보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곧 바로 민심입니다. 이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보수 무능 프레임이 정말 추석을 통해서 급속도로 저는 확산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수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냐는 사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은 지금 더 문제입니다. 이오리님, 서울 대형 병원에서 지방 의료진들 연봉을 높여서 스카우트 일을 한답니다. 지방은 어쩌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방은 더 지금 문제입니다. 강원대가 당장에 이번 추석 때 야간 응급실 야간 응급실을 운영을 안 한다고 하죠. 네네. 그 참 이렇게 보수 형님 TV님께서 내 친구도 의대 교수인데 제발 아프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방송에 나오는 것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군대 그 자식 보낸 부모님들도 지금 일제 항야됩니다. 군의관들 투입한다잖아요. 그럼 우리 군인들 다치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맨날 얘기하더니 거기 있는 인력 빼와서 일단 공중보건의도 뭐 투입한다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지역 의료도 다 무너지고 있고 건국대 뭐 충주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뭐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하는데 이렇게 야간에 응급실을 중단하는 거 말이 안 돼요. 야간에 병원 가기 어려우니까 응급환자라고 말 그대로 응급실 열어놓는 건데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정부는 근본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군에서 빼고 지역에서 빼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다는 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2,000명 늘린다. 한 해에. 그거를 왜 조정을 못 한다는 겁니까? 의사협회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해보자. 국민의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냥 밀고 가는 겁니까? 이게 뭔가 좀 상식에서 어긋나고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아이디가 퇴마사예요. 근데 무당의 숫자 2,000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아멘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퇴마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라서 더 이게 와닿는데 김건희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완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2,000을 못 바꾸는 겁니까? 그거를 기간을 좀 늘릴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절단이 나서 나라가 지금 무너질 상황이고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텐데 일부러 이렇게 막 불안을 조장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계엄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동그라미님께서요. 대통령이 무능으로 시작해서 그 무능으로 국가가 속속들이 망가지고 국민들이 책임을 물으니 변명으로 대처하다 이제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모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계엄령, 의료 대란 등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기자회견에서는 애들도 안 속는 뻘소리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삼부토건, 최상병, 명품백 논란 묻으려는 겁니까? 어디까지 못된 짓을 해야 국민이 불같이 일어날지 보자고.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해가. 뭔가 좀 이제는 상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예 꺼낼 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국회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도 개원식에 대통령이 안 간다.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대통령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안 가버려요? 오죽하면 조중동까지도 비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거는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군대에서는 장포대라는 말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장군이 되기를 포기한 대령.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날짜 맞춰서 전역해서 연금 타먹을 생각만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서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국포대 아닙니까? 국정을 포기한 대통령. 소병률님께서 2만 원 슈퍼챗 보내셨네요. 2만 하야하시지요. 아유,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2,000명 고집하지 말고 2만. 이만. 2만 하야하십시오가 참 민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짚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하느냐.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국정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내 마누라 지키는 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 얘기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의료 대란으로 막 떠들든지 말든지 계엄으로 떠들든지 말든지 오늘 김건희 안 나왔어? 그러면 됐다. 오늘 명품백 안 나왔어? 그러면 됐다. 이러는 거 아닐까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 모시고 지금 안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계엄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안진걸 소장님, 전혜원 원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주블리 안보특강 여러분 새롭게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주블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블리 안보특강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네. 오늘 좀 그 여쭤볼 게 많은데 네. 가장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계엄입니다. 네, 예. 왜 계엄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 정말 궁금한데 네. 실체가 있습니까? 실제 뭐 구조적으로 예. 계엄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죠. 네.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닐 거고 네.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얘기하고 우리 김 의원님도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네.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계엄은 늘 정치 그 권력자들, 특히 독재 권력자들의 유혹을 받는 지점이 계엄이잖아요. 옛날 역사가 그랬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엄을 선포를 건의하시는 분이 두 분 있어요. 그 선포 건의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할 수가 있어요. 예. 선포 건의자의 두 명이 충항고잖아요. 행안부 장관도 예. 충항고고 국방부 장관 지명된 분도 충항고고. 그다음 계엄이 결심이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심하면은 계엄이 바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엄 실시하는 주체 키맨이 있잖아요. 예. 실시의 키맨은 세 분이라고 봐요. 예.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그 다음에 합동수사본부장. 예. 예. 그럼 여기에 3명 중에 2명이 충항고로 채워지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충항고고, 예.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합니다. 방첩사령관도 충항고입니까? 충항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엄사령관은 이제 육군총장으로 하든 누구를 하든 임명을 해요. 예. 그런데 합참차장도 지금 포스타로 얼마 전에 임명을 했잖아요. 전엔 3스타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분 있잖아요. 건의하는 주체 2분도 충한 거고, 실행의 주체 3분 중에 2분이 충한 거고, 계엄사령관은 누구든지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합참 의장으로 할지, 육군 총장으로 할지, 포스타 중에 합참 차장으로 할지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주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죠. 방첩사령관이면 옛날 보안사령관 자리입니까? 보안사령관이죠. 그 자리도 지금 충한 겁니까? 네, 예. 서울에 보면은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보안사령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계엄하에 검찰들도 그 밑에서 거느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제 국회에서 지금 충안고 출신 장군이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인데 예. 4명 중에 2명이 핵심 키맨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충안고 출신 장군들이 많다고 그랬더니 뭐 강선영 의원인가 네. 이 사람은 뭐 다른 데도 뭐 그렇게 많다 그리고 몇 명인데 그걸 그러냐라고 하는데 요직 중에 요직을 다 차고 있으면 그것이 5명이 50명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직이 중요하죠.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4명 중에 예를 들어서 1명은 방첩사령관이고 1명은 정보를 다루는 777 사령관이에요. 그 2명은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이고 정보를 통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핵심 고리 중에 그 합리적인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으면은 지금 현재와 같은 데서는 계엄을 굳이 상상이 안 되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은 들어와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제일 먼저 한 것이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대통령실로 쓴다든가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아마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런 대통령이나 왕은 없었을 거예요. 부하의 그 건물을 뺏어서 또 공간을 뺏어서 들어가는 사람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반국가 세력이니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금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다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조, 계엄을 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인사가 포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단히 우려하는 지점인 거죠. 지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엄을 실시하려면 착착착착 실현이 될 수 있게끔 사람은 이제 짜놓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계엄을 하려면 우리 헌법에 네. 전시라든지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없이 실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없이는 실시를 못하겠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예를 전시나 들어서 사변이 아닌데. 탄핵 전국으로 간다고 봅시다. 예. 그러면 전시에 준하는 뭐 비상사태로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죠.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상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 많은 시위, 촛불 집회 인원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럼 또 반대 집회하기 위한 극우 세력들, 뭐 태극기 집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경찰들이 잘 통제를 해서 그때는 평화적인 그걸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윤석열 정권에는 써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계엄으로 만약에 그 탄핵으로 가게 되면은 박근혜 정권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자루를 휘두를 확률이 있죠. 계엄이라는 칼자루를. 왜 그래서 지금 그걸 대비해서 이러한 인사로 포진을 딱 시켜놓지 않냐.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인사 충안고 일색 또는 친정체제를 구축을 안 해놓으면은 국방부 장관이 중간에서 반대한다든가 누군가 반대하면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사항을 대비하는 인사체계로 구축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요. 네. 그러고도 남을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탄핵 정권으로 갔을 때 무슨 짓이든지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계엄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 의원님은 계엄 하에서는 군에 안 계셨죠? 네, 그렇죠. 마지막 계엄이 1979년 10월이니까요. 네. 만약에 계엄이 실시가 되면 국민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많이 어려움을 겪죠. 보통 어려움이 아니죠. 아무것도 군에서, 못하죠. 네. 군에서 거의 다 통제를 하니까. 예.
일반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 경제 생활은 뭐 그렇게 통제를 받지는 않을 것 같던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고 하니까 언론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고 정치인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정부에 반대하게 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강하게 탄압하고 또 여기에 한가하는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게 되겠죠. 네. 계엄이 실시가 되면 군은 좋습니까? 군이 좋을 리가 없죠. 군은 그것은 실제 지금도 군 출신들이 군인들이 제복 입은 군인들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제복 입은 군인들이 존중받는 것들이 좀 낮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 군사 정권 때 계엄이라든가 이런 걸로 국민을 탄압하고 했던 그 원죄가 있다고 봐요. 그때 트라우마가 국민들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나빠졌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은 거기에 대해서 군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탄핵 당시에 군단장을 했어요. 예. 3군단장을 했는데 강원도 오지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혹시 수도권에서 또는 군 지휘부가 잘못 판단하고 계엄 이런 걸 하면 어떡할까 심히 걱정을 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역사를 또 30년, 40년 후퇴시키고 또 그 원죄를 또 후배들이 3, 40년 동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려를 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국방부 장관이 한민구 장관이셨는데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그런 상황에서 거절할 거라는 저는 나름의 생각은 했어요. 그분을 잘 아니까. 그런데 그 계엄 없이 탄핵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계엄 문건을 작성한 것이 나와서 저도 엄청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하고 되게 좀 놀라워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만든 거는 사실이었고요. 만든 주체도 그 당시 기무사, 보안사요. 지금 방첩사라는데 거기서 만든 거거든요. 원래 계엄은 훈련용으로 큰 훈련을 하면 전시에 어떻게 계엄을 선포하고 하는 훈련은 해요. 그것은 합참의 계엄과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냥 훈련 목적상 하는데 기무사, 지금 방첩사에서 하는 건 맞지 않은데 그 당시 방첩사에서 엄밀히 그걸 했고 물론 법원에서는 이것이 실행 목적이 아니라 훈련용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됐던 분들이 무죄를 받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은 그 당시 계엄 문건을 만든 거는 사실이거든요. 법원에서 판단과는 무관하게. 네, 그렇죠. 계엄이 군으로서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돌이켜보면 군에 계실 때 계엄을 이렇게 지휘관으로서 경험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되는 사항이 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니까. 불행한 사항이죠. 전시 사항이라든가 전시가 아니면 혼란한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지는데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독재자들이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로 활용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 상황은 대단히 대한민국 우리나라로서는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군인들도 그것을 좋아할 리는 전혀 없죠. 계엄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 하나는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냥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박근혜 정부 때 일단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뭐 이런 그 주도해서 작성한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혹시 그와 관련해서 그런 움직임이나 문서나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것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인사 구조상 계엄에 대한 유혹을 받기가 쉽다. 그리고 현 정권은 계엄할 가능성이 높은 정권이다. 무지막지하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런 구조도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국방부 장관이 충안고가 아니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안 했는데 지금 라인업이 보십시오. 건의자 5명 중에 4명이 건의하는 2분은 다 충안고고 실시에 키맨 3명 중에 2명이 충안고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견제구를 또 날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은 왜 이런 인사를 할 것인가. 예, 국민들의 우려와 욕을 먹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만약을 대비한 인사체계를 갖춰놓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계엄하겠다라고는 저는 윤석열 정권이 생각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라인업을 시켜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대통령이나 그 위에 그 관련된 대통령실에서 유혹을 받게 되죠. 탄핵으로 가는 국면이나 이런 국면에서. 네. 지금은 경호처장이지만 이제 옛날에는 경호실장 아닙니까? 네, 예. 경호실장 했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네. 그런데 의원님 보시기에 왜 이번에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으로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경호처장은 임무가 대통령 부부를 경호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전국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서 사실 군도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게 본인의 의도대로 대통령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경호처장이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은 지금 2년 이상 대통령 안위만 생각했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프레임이 다릅니다. 국민의 안위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대통령도 포함되지만 주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위 또 국가를 위해 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 습관이란 것은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북한을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지 이런 것만 고민해야 되는데 계속 대통령의 안위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대통령의 안위와 국가의 안위가 충돌될 수도 있죠. 예를 든다면은 탄핵으로 간다든가 이럴 때 대통령의 안위를 선택할 개연성이 있죠. 경호처장이 아니라면 국가 전체를 보는데 그렇죠. 예, 그것이 충돌되는 순간에 경호처장 출신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선택할 것인가 대통령 부부의 안위를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퀘스천 마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겁니다. 그 개인이 뭐 나쁘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어쩔 수 없는 나쁜 이런 선택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경호실장, 경호처장 하던 사람이 국방장관 한다는 것은 그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제 청문회 보면서 제가 참 네. 혀를 많이 차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데요. 어제 김용현 후보자 태도가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더군요. 네, 김민석 의원이 질문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서 당신 대통령 못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그렇죠. 부승찬 의원한테 말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지 네. 않나. 나 이런 후보자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국회 모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단 어저께 문제를 삼았는데 좀 보시는 강도가 좀 약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또 10시 10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국방위 전체 의원들이 국방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해서 김용현은 부적격하다. 그래서 자진 사퇴하든가 사퇴시켜라라고 했죠. 네. 그래도 뭐 임명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김문수 장관 임명하는 순간 뭐 탄핵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김용현 장관도 임명하면 탄핵할 생각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건 뭐 당장은 좀 어렵고요. 국방부 장관 탄핵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면은 국방부 차관이 대행을 하는데 다른 부처는 차관이 장관을 대행할 수가 있는데 국방부는 차관이 장관 대행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관은 3스타급이거든요. 급수로 하면은 그런 포스타들을 통제가 안 되고 더더욱 어려운 것은 한미연합사령관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스타가 3스타급 차관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또 안보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가운데서는 탄핵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지켜보고
결정적인 위법한 행위가 확인이 되면 탄핵으로 가는 건데 무조건 이제 이 부적격 인사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는 것은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건 간에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이잖아요. 안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경제가 우리는 먼저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야당이라 하더라도 이런 데는 신중히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의 안위. 그리고 그래서 안보가 민생이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중시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 이종섭 장관 탄핵 때도 탄핵으로 갈까 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탄핵을 안 가셨던 거거든요. 탄핵까지 이종섭 예. 장관을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보수 저쪽에서 무조건 뭐 우리를 빨갱이 당처럼 이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있는데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당은 우리 민주당이다. 또 지도부도 그런 생각은 늘 국민의 안위, 국민의 생존, 국민의 민생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더 그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 보면서 참 살다 내가 별꼴을 다 보는구나. 세상에 청문회 나온 후보자가 국회의원한테 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다 보다니. 네, 그렇죠. 참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중진 의원한테 그래서 당신 대통령 못 되는 거라고. 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추미애 의원한테는 육선 의원하고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뭐 대법원 판결을 뭐 무시하냐 뭐 하면서 비난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혼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내셔야죠. 네. 그런데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도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돼 있는데 뭘 걱정을 하냐.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은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계엄이 되게 되면 과반을 넘지 못하게 유도할 확률이 많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든다면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집회, 결사, 언론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이 내려갑니다. 예. 언론 통제가 되고 집회하지 못하게 하고 반정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이 먼저 내려가거든요. 예. 계엄 선포. 예. 그러면 계엄 선포가 되잖아요. 되면서 동시에 내려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언론에서 국민들이 또 여기에 저항할 것이고 제일 선두에 정치인들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럼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 지침을 위반한. 그러니까 그런 명목으로 구속을 시킨다든가 억류를 시키는 거죠. 한 4, 50명의 무더기로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예. 가반을 넘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 기무사에서 만든 계엄 문건, 훈련용으로 인정받은 계엄 문건에 그것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가반을 넘으면은 안 되니까 먼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상정되지 않도록 먼저 한다. 그리고 또 한 방안은 이렇게 무더기도 구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언론 집회, 결사 또는 반정부 활동을 색출을 해서 무더기로 구속하겠다. 이런 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을 할 정도면은 모든 걸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충분히. 국회가 아예 의결을 못하게끔 사전에 네. 그냥 의원들을 구금을 해버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언론, 집회, 결사 뭐 이런 거에 대한 통제 지침, 유튜브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하면 다 잡아드릴 수가 있지 예. 않습니까? 현행범으로. 그리고 분명히 계엄 사항이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계엄 발동이 되면은 시위를 할 것이고 집회를 할 것이고 그 선두에 누가 서야 됩니까? 국회의원들 저부터 앞장서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장에서 체포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문건을 작성을 했던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수사가 되니까 도망갔다가 네.
정권이 바뀐 뒤에 돌아왔잖아요. 네. 의원님 보시기에 왜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좀 얘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면죄부를 줄 것 같으니까 오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걸 엄중히 보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어디 숨어버려서 이 수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은. 예. 그때 아마 계속 이것이 수사가 됐으면은 유죄로 갔을 확률이 많은데,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윤석열 정권에서 면죄부를 준 꼴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아마 뒤로 무슨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뭐 확인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에서는 그걸 계속 걸고 넘어지잖아요. 예. 그거 봐라, 가반 이상이면 중지시킬 수 있는데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대법원에서 무죄된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막 펴는데 그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펴는 논리가 그렇게 이제 계엄 관련해서 기무사 문건을 막 이렇게 뭐 조사를 했는데도 하나도 밝히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조현천 사령관이 도망가 버려서 못했던 거 아니냐 이 네, 말씀이죠. 그때는 조현천 사령관 핵심 당사자가 예. 없으니까 결국 그 중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예. 군인 출신이신데 그거는 환영하십니까? 뭐 임시 공휴일을 하는 건 저는 환영하는데 예. 이번에 또 대대적으로 시가행진을 한다고 그래요. 예. 작년에도 그 비 오는 중에 했죠. 시가행진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선진 군대에서 또 이런 언론이 발전하고 이런 가운데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은데 굳이 그 병력들을 그래서 시가행진을 한다. 명목이 뭐 국민과 친숙해지고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란데, 그 만약 시가행진을 하게 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동원되는 장병들의 고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시범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은 최소한 한두 달은 집체 교육을 해야 되고, 시가행진 하려면은 또 그 땡빛에서 최소한 2, 3주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럼 전투력도 공백 나지만 그 수고가 그거 안 해도 우리가 강군이란 걸 충분히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작년에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올해도 뭐 대대적으로 시가행진까지 벌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도 경련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좀 네.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5년에 예. 대통령 임기 중에 대대적으로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그 연병장이나 뭐 운동장이든 어떤 지역에서 모여서 했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시가행진하고 올해 또 하고, 작년에 시가행진할 때 그날 또 날씨가 안 좋아서 예. 비가 오고 해서 국민 불편도 많았어요. 차량 통제하고 또 군인들의 고통도 많았고요. 효과도 없었고 별로. 네. 시가행진이라든지 이렇게 또 새로운 무기를 막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야, 우리 군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계엄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위압감이나 공포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것도 느껴지겠죠. 그런 효과도 노리는 걸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너무 나갔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가행진은 오래전부터 그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최근 10년, 20년 사이에는 뭐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20, 30년 전만 해도 매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 선진화되면서 우리 군도 시가행진보다는 이제 국민 편의, 장병들의 수고 이런 걸 덜고 또 홍보 수단이 많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뭐 계엄이든 뭐 위압감을 주는 것보다는 군을 좀 홍보하려고 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계엄이 화두가 되고 정치권을 강타하다 보니까 오늘 주불리 안보 특강은 네. 계엄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만은, 나오시면 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독도 지우기 이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지금 의원님이 단장을 맡고 네,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윤 정권 독도 지우기 특별위원회입니다. 예. 정확한 명칭. 그래서 지금 독도를 지우려고 자꾸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또 진상조사를 하고 그걸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 정권 들어와서 사실은 한일 동맹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 걸림돌이 역사, 일제에 대한 우리 독립투쟁의 역사라든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탄압했던 그런 탄압의 역사를 희석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걸림돌이 됐고요. 한일 동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고 또 독도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의 걸림돌을 희석시키든가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목표를 갖고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지우기 문제는 뉴라이트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역사를 왜곡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독도 문제는 예를 든다면은 여러 가지 눈에 거슬리는 뭐 조형물이나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치우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점점 이것이 한 발 한 발 일본을 독도 쪽으로 오게 하게 되는 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려해서 지금 저희 당에서는 독도 지우기 특별위원회하고 지금은 역사 지우기까지 사실은 같이 하고 있는데 역사 지우기 문제는 별도로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도 지우기를 이렇게 이제 들여다 보시면 단순히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길에 독도가 솟아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지 아니면 실제로 독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저는 사실은 영토는 1mm도 양보를 할 수 없잖아요. 예. 역대 진보 보수 정부 어디든지 영토 문제는 1mm도 양보 못한다는 원칙이었고요. 현재 윤석열 정부도 독도를 포기한 생각은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한일 동맹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것부터 치우고 나중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독도를 공동으로 쓰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아니면 일본에게 등대 같은 걸 설치하는데 허용하자 뭐 이런 거. 예. 나 당장 우길기를 단 해상 자유대함이 독도 근해를 온다든가 이렇게 문을 열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단절시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절박감을 우리 당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지우기 특별위원회를 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지우는 이런 현상들을 막아내고 진상조사를 해서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특위 활동은 언제까지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기간은 사실 시작한 지는 이제 2주가 됐고요. 끝나는 시점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시로 일본이 독도가 지 땅이라고 일본부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또 규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은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소극적으로 한다고 또 혼도 내야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일본이 독도 우리 훈련한 거를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독도 훈련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그것은 내정 간섭이고 예. 주권 침해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바로 네. 항의 성명 내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럼 바로 강하게 아무 대응을 말이 해야죠.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관함식이 5월경에 있는데 실제 우길기를 단 해상 자유함기가 들어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신원식 장관이나 정부 측이 우길기는 국제적인 관례다.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우길기를 단 해상 자유함기를 우리 영해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우려를 범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체크를 해야 돼서 좀 기간은 한정적으로 하기는 좀 제한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간은 안 정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독립기념관장 지내신 이준식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 기시다 방안의 이유 뭐라고 보시느냐
그리고 독도 이렇게 자꾸 이러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느냐 했더니 한미일 공동관리구역 이런 걸 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사실 독도 지역에 일본 자위함대가 온다든가 자위함 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미일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일본을 포함해서 동해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될 수가 있고, 하나가 허용이 되면 그 다음에 자꾸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딱 그 끊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밀려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되겠죠. 네, 예. 끝으로 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김병주 의원님 같은 분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많은 국민들이 든든해 합니다만은 항상 적은 내부 분열을 노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것보다는 자꾸 갈라놓는 데만 지금 신경을 쓰다 그렇죠. 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그러는데 전쟁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불행하게도. 아. 네. 저는 뭐 전쟁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국지전은 걱정해야 되는 사항이죠. 지금 강대강으로 치달리면서 이거 위기 관리를 안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사실 안전판으로 여겼던 9.19 군사 합의마저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전방 지역이나 또는 서해안 도서 지역 이런 데서는 국지 도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무력 충돌 또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럼 당장 경제에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거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우리 당 차원에서는, 저희 당 차원에서는 미국에 우리 의원단을 보내서도 이렇게 한반도에서 평화 더 이상 긴장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내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불리 안보 특강은 계엄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다음번 특강에는 조금 더 밝은 얘기를 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댓글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아이고 머리 아파요. 김병주 의원님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어지럽혀 놓은 것들 바로 잡으려면 얼마나 애쓰셔야 할까요? 든든한 의원님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걸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네. 곽삼철님,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시는 충직한 참 군인, 진정한 사내, 장군의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인배의 품격으로 꿋꿋이 지내온 그대, 존경하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유, 그러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우리 정어리원들이 성원하고 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뒤에 우리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의정활동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시고 진행한 주불리 안보 특강, 여러분 다음 순서도 기대해 주십시오.